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9월 첫날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그 원인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3%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49%로 9월 첫날부터 양시장 흐름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이 많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급락이 나왔던 것이고, 사실상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 지수의 급락만큼 그렇게 시장 흐름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의 깊이를 보면 대부분 1, 2% 안쪽에서 낙폭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의 낙폭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시총 1위 종목 알테오제는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3천억, 그리고 기관은 2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합쳐서 약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6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합쳐서 약 2,5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나왔죠. 합치면 약 12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도 보면 카카오는 지난주 금요일날 사법 리스크가 나왔잖아요. 김범수 회장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물론 15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시간에서 많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오늘마저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장중에는 오픈 AI가 G분을 취득할 거란 뉴스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금만 반전시켰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만원이 깨진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카카오,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미포,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1.1% 파란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다우 지수는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이상의 폭락이 나왔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을 끌어내렸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 전달이 되고 있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증시도 1.6% 급락과 함께 9월 첫날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비슷하고요. 중국만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날에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종가상에 3%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도 시간에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에 대한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주말에 나왔던 뉴스였죠. 미국에서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통제했었고, 그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중국으로 장비를 반입할 때 미국산 부품 내지는 장비가 쓰인 것이 있다면 그거를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라, 이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에 따라 장비 반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2.5%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무려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 제가 매번 강조해드린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애매하게 그 추세에 걸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조금 더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지난 2020년 당시였거든요. 20년 9월 8일 나온 뉴스인데, 그때도 트럼프 정부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뉴스가 나온 것은 9월 8일이었죠. 하지만 이거는 시행일이 임박해서 그때 나왔던 기사였고요. 실제로 시행이 되었던 것이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럼 최초로 뉴스로 나왔던 것은 바로 20년 8월 17일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주가 변화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미국에서 제재를 발표했던 것이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은 그 다음날 8월 18일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닉스는 2.6% 급락이 나왔고 또 다음 날은 거의 4% 빠졌죠. 또 다음 날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때문에 3일 동안 거의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거의 보름 가까이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한 7% 정도, 하이닉스보다는 많이 빠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주가 추세를 보면 그 당시에는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주가의 변화, 삼성전자는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고,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기사를 볼게요. 이때는 화웨이로 반도체 공급이 중단이 되었고 그게 직접적으로 매출에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삼성전자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것이 3.2%였죠. 그런데 반대로 하이닉스에서는 무려 11.4%를 차지했습니다. 즉 하이닉스 매출의 11%가 날아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주가는 3일 동안에 거의 11% 급락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는 화웨이가 차지했던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만큼 많지 않았었고요. 그게 조금은 주가 선방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말에 나왔던 이런 뉴스 있죠? 저는 사실 이번에 나왔던 그 뉴스보다 지난 20년 여름쯤에 이때 나왔던 뉴스의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 기업을 제재했고 거기서 발생됐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약 7% 빠졌었고 또 하이닉스는 주가가 11% 빠졌지만 그 뒤에는 모두 주가를 회복하고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뒷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업황이 여전히 튼튼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바라본다면 결코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지금 장비 반출을 통제하는 것도 조금 전 화웨이 뉴스 있었죠? 그것과 조금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절대적인 비중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약간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 내 거점 시설이 있긴 하지만 낸드의 수요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외 스마트폰이나 서버도 여러 가지 수요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타격을 받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시로서 이 사례를 보여주었죠. 그 이후에 주가 변화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이 점을 참조를 해보신다면 내가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5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제가 과거 차트를 보니까 그 연속성에서 5개월 이상 상승이 나왔던 적 결코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변곡 전부터 5개월 동안 나스닥에 상승이 나왔다는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작년 여름도 볼게요.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이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은 다소 플랫했었죠. 이것도 빠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상승장의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5개월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볼게요. 바로 직전에 작년 4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6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또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빠졌었죠. 그리고 작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23년 11월부터네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었고 그 다음 달의 시장은 또 5% 이상의 마이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가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장기간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이런 변곡점들, 이런 변곡점 구간도 사실상 코스피에서는 우리가 힘든 시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거를 돌려보면 사실상 나스닥 지수가 5개월까지는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많았지만 그 이상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조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미국 시장의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시장에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온다면 제가 이걸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9월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당시처럼 그때처럼 주가가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것을 예상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 차례 조정장은 반드시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그런 시장이 발생이 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생각보다 주가의 조정이 조금 더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2020년과 대입해서 보는 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있죠? 지금 추세가 68,000원에서 69,000원 사이, 그 사이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주가가 조금 빠진다면 물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60일선이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도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관점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자, 9월 첫날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상대적으로 조선, 방산 이쪽의 흐름은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염려와 달리 많은 업종들의 상승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겠고요. 빨리 이런 조정장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도 하반기에 랠리가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